저는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 사이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하게 지냈고 특별활동을 같이 하면서 대회도 함께 다니다 보니 나중엔 부모님들도 서로 알고 지낼 정도로 친해졌어요. 남편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어머님만 있는 상황이었죠. 고3 때 저는 원하는 미대를 들어갈 수 있었지만 남편은 본인이 지망하는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남편인데 재수를 하면서 성적이 더 많이 올라서 인서울 의대에 들어갈 수 있었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 저희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사귀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정말 친한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정식으로 만나보자는 말에 저는 좀 놀랐어요. 남편과는 항상 장난도 심하게 치고 거의 동성 친구들처럼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너무 진지했고 저도 남편을 싫어하기보다 오히려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남편과 사귄다고 말을 하니 정말 좋아하셨어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던 우리 아빠는 사귄다는 말을 하자마자 두 사람 결혼하면 당신이 병원 차려줘야겠다는 말을 농담처럼 하시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시댁 쪽에서도 우리가 사귄다는 말을 했을 때 좋아해 주셨고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사실 옛날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너가 우리 집안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셨습니다. 어른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당연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거죠. 아버님, 어머님, 제가 윤서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너희들 둘만 행복하면 돼. 우리 사위 나중에 병원 개업은 걱정하지 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테니까. 아빠는 바로 결혼 승낙을 해주셨고 상견례 자리에서 저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의 결혼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손을 잡고 너희들 둘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자기 아들 옆에서 내조 잘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의 표정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딸 시집 가서 서운한 거냐 물어봤더니 다른 건 전부 괜찮은데 시어머니가 아까 한 말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런 자리에서 너희들 둘만 잘 살라고 말하면 되는데 꼭 자기 아들 내조하라는 말을 했어야 했니? 난 좀 기분 나쁘더라. 엄마가 그런 걱정을 하셨지만 저나 아빠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안심시키고 별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얼마 후 남편은 친정아빠의 도움으로 좋은 위치에 개인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해. 앞으로 자네가 열심히 해서 환자가 많아지는 일만 남았네.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을 병원 개원하는 날 오시더니 이젠 아들이라고 함부로 못 부르겠다며 원장님이라고 부른다면서 하루 종일 입이 귀에 걸려 있으셨죠. 저희는 고부간의 갈등도 별로 없었고 양쪽 집안 사이에 문제도 없이 잘 살았습니다. 종종 시댁과 친정이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거나 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를 불편해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명품과 사치를 좋아하시는 편인데 친정엄마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시어머니가 명품이나 해외여행, 골프 이야기를 할 때면 별로 관심이 없어도 앞에서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잘 받아주시는 편이었어요. 한 번은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괌으로 골프 여행을 간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그걸 들은 저희 엄마가 괌은 너무 비싸지 않냐면서 차라리 동남아로 가면 돈을 훨씬 아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병원도 힘든 곳이 많다 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비싼 곳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엄마가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가 발끈하며 화를 내셨죠. 내가 내 돈 쓴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곳으로 저도 다 알아보고 결정한 거예요. 가끔 보면 안 싸도는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리 집안 사정에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들렸으면 미안해요.
저는 그냥 좋은 뜻으로 한 이야기였는데.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제가 실언을 했나 보네요.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엄마가 급하게 사과를 하며 마무리되긴 했었는데 그 이후로 양쪽 집안 부모님들끼리 만나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자기랑 성격이 안 맞는다며 가깝게 지내다가 싸울 것 같다면서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런데 엄마의 걱정대로 남편 병원의 손님은 점점 떨어져갔고 적자만 간신히 면할 정도로 버티면서 운영을 하던 중에 사고가 하나 터지게 되었죠. 남편 병원에서 수술을 했던 손님이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의료사고로 소송을 걸고 방송사에 연락을 하겠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그 일로 남편이랑 저도 골치가 아팠는데 일단 합의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시더니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돈을 좀 마련해 볼 수 없겠냐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저희가 돈을 마련해 보려고요. 안 그래도 이 사람 병원 차릴 때 돈을 거의 다 대주셨는데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자식이 힘들 때 부모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가 문제야? 대체 뭐가 죄송스러워? 너네 집은 꼭 남남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아. 가족끼리 그렇게 계산기 두드리고 네 돈 내 돈 하면 안 되는 법이야. 됐다 됐어. 그냥 못 들은 걸로 해라. 라고 말을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솔직히 그때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바로 도와주셨을 게 분명하지만 저는 일단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해결하는 것이 맞다 생각했어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사람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원래 요구하던 금액을 만들어서 가져갔더니 갑자기 그 2배를 내놓으라 하더군요. 저희도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더는 무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부터 인터넷에 저희 남편 병원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리뷰나 맘카페에도 안 좋은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결국 병원의 환자가 자꾸 줄어들고 눈에 띌 정도로 매출이 떨어지자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빠한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친정에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염치 없지만 한 번 더 도움을 달라 말씀드렸고 결국 친정 도움으로 남편은 원만하게 수습을 할 수 있었죠. 병원 평판이 너무 떨어진 상황이라 도저히 그대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서 폐업을 하고 옆 동네로 넘어가 다른 간판을 달고 다시 개원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들어간 돈 역시 전부 친정에서 보태주셨어요. 처음 개원할 때는 워낙 좋은 자리에 인테리어까지 럭셔리하게 들어가서 5억이 넘게 들었고 두 번째는 규모를 작게 해서 3억 정도의 친정돈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병원은 다시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그로부터 2년 후에 제가 아빠 차를 타고 친정부모님과 외출을 하고 돌아오던 중이었어요. 부모님은 워낙 운전을 천천히 하시는 분들이고 바깥 차선에서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 졸음운전을 하는 덤프트럭이 뒤를 받으며 사고가 났고 그 과정에서 차가 옆으로 돌고 다시 덤프트럭이 부모님 차 앞을 한 번 더 들이박으면서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저는 뒷자리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첫 번째 충격과 동시에 기절을 해버려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병원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에 심한 골절상과 허리 골반 등등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었죠. 부모님 장례식도 제대로 봐드리지 못하고 누워서 치료를 받았고 그저 황망한 현실에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졸지에 부모님을 잃은 저는 병원에서 오랜 시간 재활치료를 하고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어요. 몸이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사고 때문에 부모님을 잃었다는 사실이 더 힘들었습니다. 퇴원은 했지만 여전히 혼자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고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다니며 물리치료와 재활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 이후로 남편이 조금씩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리를 저으며 거실로 나오기만 해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인상을 써버렸고 저와 말도 섞기 싫다는 듯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매일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항상 골프 약속 같은 걸 잡아서 아침 일찍 나가는 바람에 저와 보내는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너 맨날 아프다고 징징대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너 보고 있으면 나까지 우울해진다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저한테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몸이 그렇게 되었으니 아이 갖기도 힘들고 애를 낳아도 제대로 키우기나 하겠냐며 저를 볼 때마다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하셨죠. 부모님이 안 계시니 저는 시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저 집안의 애물단지로 전락했어요. 몸도 안 좋은데 밖에 쏘다니지 말고 집에서 청소 빨래나 똑바로 해라. 너희 집 일 다 하면 우리 집에도 와서 좀 하고. 어머님은 아예 저를 가사도우미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하루는 시댁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기로 했다면서 와서 음식 준비를 도우라고 명령을 하셨죠. 아직 보조기구의 도움 없이는 똑바로 걷기가 힘들어서 목발을 짚고 시댁에 들어서니 현관에서부터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째려보셨어요. 어쨌든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다 하고 상까지 세팅을 해놓았더니 어머님께서 이제 손님이 오실 시간이니까 너는 방에 들어가서 손님들 돌아갈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시댁 친척들이 모인 자리였고 밖에는 남편과 시아버지도 있었는데 그 누구도 저한테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방에 혼자 들어앉아 숨죽이며 시간을 보냈어요. 거실로 나갈 수 없으니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4시간 정도가 지나자 손님들이 다 돌아간 후에는 저를 불러내서 뒷정리를 시켰습니다. 저는 제대로 식사도 못했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먹고 놀았던 자리를 정리하면서 대체 내가 이게 뭐하고 있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어요. 당시에 남편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일주일에 5일 이상을 저희 집이 아닌 시댁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 병원으로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잘 선택한 일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 너도 그동안 고민이 많았겠지만 결국 이게 모두를 위해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부부끼리도 서로 침이 되면 안 되는 법이야. 그리고 이혼 이야기는 너가 먼저 꺼냈으니까 위자료 같은 건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남편은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자기 엄마가 다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 이혼 관련해서는 시모와 이야기를 하라며 제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 서럽고 억울한 마음에 부모님 사진을 보며 매일 울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새벽에 잠이 깼는데 거실에서 오랜만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얘한테 나올 것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몸도 불편한 애랑 계속 살겠어. 그래도 먼저 이혼하자고 하니까 다행이지. 엄마가 하는 말 들었더니 얼마 못 버티고 지가 먼저 이혼하자더라. 난 이혼하면 바로 새로 장가갈 거야. 결국 이혼은 남편과 시부모가 전부 계획적으로 꾸민 일이었어요. 부부 관계이지만 어릴 때부터 20년 가까이 친하게 지낸 친구인 저를 그저 돈으로만 봤었나 봐요. 저런 사람의 본성을 알아채지 못한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얼마 후에 본인 방에서 물건을 챙겨서 그 새벽에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서 며칠 후에 혼자 살 수 있는 집을 구해 나와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친구는 저보고 그냥 이혼해주지 말고 소송을 걸어서 병원에 들어간 돈이라도 다 뺏어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너무 큰 일을 여러 번 겪었고 당시에는 제 몸 하나 추스르기에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얼마 후에 저와 남편은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일정 금액의 재산을 분할받고 끝내게 되었죠. 부모님도 잃고 완전히 혼자가 된 저는 그냥 세상에 붕 떠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재활도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라서 몸은 여전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물리치료 받는 날을 제외하고는 집에서 외출도 하지 않았고 혼자 무기력하게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더니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친구가 예전에 하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전공을 살리지 못한 채 일반 회사에 취직해서 결혼 전까지 몇 년 일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살림만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림은 다시 손에 잡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친구의 격려를 받아 저는 재활치료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다시 펜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서양화를 그린다거나 이젤과 물감을 다 갖춰놓을 상황은 아니라서 컴퓨터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엔 프로그램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학원까지 다녀가며 배웠고 그림 자체도 예전보다 많이 가벼워져서 이제는 만화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이 즐거웠어요. 저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매일 제 만화를 그려서 올리기 시작했고 처음엔 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재미있다고 좋은 반응을 보여주세요. 인기가 나름 많아지니 단행본 출간 제의도 받아서 벌써 책을 3권이나 냈고 가끔 광고나 행사에 참여도 해서 수익을 꽤나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과 이혼은 했지만 당장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게 남겨진 재산도 있었고 아빠가 운영하던 회사의 지분 역시 제가 상속받아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회사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예전부터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에게 모든 걸 맡겨두었고 그분들이 열심히 회사를 운영해 주시는 덕분에 매년 저 혼자서는 다 쓸 수도 없을 만큼의 배당을 받아오고 있어요. 남편이나 시부모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 집안이 폭삭 망했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사실 생활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회사보다 제가 하는 만화 그리는 일이 더 잘 되고 있었고 작년부터 정식으로 연재 제의를 받아 올해 초부터 포털 사이트에 주 2회 연재도 시작했어요. 원래 하던 블로그의 업로드도 여전히 하고 있고 포털 사이트 정식 연재까지 하려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 얼마 전에 정식으로 사무실을 내고 제 일을 도와줄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제가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뒤로 제 본명과 신분에 대해 친한 주변 몇 명을 제외하고는 노출을 한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누구한테 주워들었는지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까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여긴 왜 찾아왔어? 무슨 염치로 너가 내 앞에 나타나?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저를 붙잡는 남편을 억지로 내쫓으려고 했더니 남편이 문틈에 발을 집어넣고 1분이면 된다면서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하자고 졸랐습니다. 난 너랑 할 말 없다는데 왜 이래? 우리가 이제 오순도순 이야기꽃 피울 사이는 아니잖아. 사실 이번에 우리 병원을 확장해보려고.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해주신 것이 너무 작긴 하잖아. 너가 투자 좀 해. 그래도 장인어른의 마지막 선물 같은 곳인데 너가 투자하면 보람도 있고 좋잖아. 너 진짜 인간 말종 쓰레기구나. 나한테 어떻게 돈 달라는 소리가 나와? 다시는 너 같은 사기꾼한테 안 속아. 저는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남편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했지만 힘으로는 남자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들고 있던 가방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제 뒤에 있는 직원들에게 당장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옆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남편을 붙들었습니다. 아마 도둑이나 여자들만 있는 사무실에 침입하려는 괴한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경찰까지 오는 일은 없었지만 남편을 그렇게 쫓아냈고 며칠 후에는 시어머니까지 저희 사무실 앞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 진짜 1억이냐? 내 아들 범죄자 취급하니까 속이 시원해? 병원 이야기 좀 하자고 한 것뿐인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됐다 됐어. 여기가 너 사무실이니? 일단 들어가자. 자기가 아직 제 시어머니인 줄 알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길 왜 들어오냐고 당장 돌아가시라고 했는데 그냥 병원 때문에 의논할 것이 있다면서 자기랑 이야기 좀 하자더군요. 저는 할 말 없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돌아가세요. 저보고 당신 아들한테 짐대지 말라면서 이제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아들 병원 좀 도와줘. 너 아직 돈 많다며? 지금 하는 일도 잘 되고 이렇게 번듯한 사무실까지 있는데 그 정도 보태줄 수도 있잖아. 저번에 남편이 왔다 간 뒤로 사무실 직원들도 제 이혼 과정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들이 달려와서 시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듣자 하니까 진짜 너무하시네. 이혼하고 이제 남남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아니죠. 시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네가 뭔데 남의 집안일에 끼냐고 소리를 질렀고 자기가 누군지 아냐며 아들이 병원 원장이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천하고 안 되어 보이던지 왜 예전엔 저런 인간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더 긴 말 할 것도 없고 한 푼도 제 주머니에서 나올 돈 없으니 나가라고 직원들과 힘을 합쳐 쫓아내버렸습니다. 억지로 밀려나가면서도 저한테 자기 아들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뭐 어떻게 된 일이길래 나한테까지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궁금해졌고 같은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을 통해 물어봤더니 새로 옮긴 병원에서 또다시 전과 비슷한 의료사고가 터졌대요. 그 동네 맘카페부터 전 남편 병원에 대한 안 좋은 글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또다시 병원을 접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갈 생각인 것 같아요. 실력이 없으면 괜히 사고치지 말고 남 밑에서 조용히 일을 하던가. 욕심은 많아서 자기 병원 차리고는 싶고 그러니 맨날 사고를 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랑 이혼하고 젊고 예쁜 여자 만나서 재혼한다더니 그것도 못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한 번 더 찾아왔다가 그땐 진짜 경찰까지 불러서 쫓아버렸고 다시는 그 집안 식구들 소식을 듣고 있지 않아요. 제 친구들도 굳이 제 앞에서 그 인간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고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남편 병원은 또 폐업을 했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인간들과 엮이지 않은 채 제 일만 하며 편하게 살고 있어요. 별로 많지도 않은 나이에 돈 때문에 사람들과 좋지 않은 일을 겪고 났더니 이젠 진짜 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나이만 먹었지 부모님 그늘 밑에서 편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는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보려고요. 부모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부끄러운 자식이 되진 않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